살짝 살점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소독약 냄새가 밴 병원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복도에는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만이 공허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한 남자의 오만한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네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지 알아 죽고 싶어. 목소리의 주인은 값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서강대학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자 재벌 3세인 고태식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거구, 전문 경호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제 막 수습 딱지를 뗀 듯한 젊은 간호사가 벽에 몰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하얀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새겨져 있었고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고태식이 VIP 병실에서 일으킨 노인 환자 폭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박 간호사, 좋게 말할 때 들어 네가 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늙은이가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진 거라고. 경찰에 가서 진술 번복하고 깨끗하게 끝내자. 응. 고태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에는 회유가 아닌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간호사의 이름은 박소희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못해요. 전 제가 본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으셨어요.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은 심지가 있었다. 그 용기는 가상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고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 이야토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까지 간호사 하나 병원에서 잘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이야. 내 가족은, 내 부모님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걸. 그 천박하고 잔인한 협박에 박소희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 하나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경호원 중 한 명이 한 발짝 다가서며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 육중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에 숨이 턱 막혔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복도 맞은편.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한 여자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넉넉한 회색 후드티에 무릎이 나온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질끈 묶은 머리는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마치 밤새 간병이라도 한 보호자처럼 그녀는 모든 소란을 등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주변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온함, 혹은 완전한 무관심이었다. 고태식 일당은 애초에 그녀를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저 배경의 일부, 존재감 없는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고태식의 날카로운 신경이 문득 그녀를 포착했다. 저 여자가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자신의 예민함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에 앉은 서연을 향해 턱짓했다. 거기 너. 뭘 쳐다봐. 재수 없으니까 눈 깔아. 괜히 못 볼 꼴 보기 싫으면 썩 꺼지라고. 그의 말이 끝나자 박소희 간호사는 필사적으로 서연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제발 끼어들지 말아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필요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저 여자가 저런 괴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뿐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밤샘 근무를 한 의사처럼 충혈된 눈도 병간 후에 지친 보호자처럼
흐릿한 눈도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깊고 고요한 심연이 있었다. 그녀는 고태식의 협박에도 박소희의 애원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단 하나도 없었다. 후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녀는 고태식 일당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또각거리는 운동화 소리만이 복도에 작게 울렸다. 고태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저야 또 봐라. 내가 꺼지랬더니 진짜 귀여우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어. 그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팔짱을 끼고 서연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호원들 역시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 조금의 경계심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로부터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저 나지막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에게 안정이 필요한 공간이니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다. 그 말에 고태식과 경호원들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푸아아, 지금 이 아토가 우리한테 훈계하는 거야야. 아가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본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란다. 고태식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비웃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의사야. 아니면 경찰, 경호원 중 한 명이 거들었다. 사장님, 저런 건 그냥 무시하시죠.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후줄근한 옷차림, 지친 기색의 얼굴, 어디를 봐도 자신들의 상대가 될 만한 구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힘은 돈과 권력, 그리고 물리적인 완력이 전부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조롱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고태식의 눈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환자를 위협하고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사과한다면 일을 크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경고였다. 하지만 그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고태식은 서연의 당돌함이 슬슬 짜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10초 줄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저 간호사랑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줄 알아. 박소희 간호사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저분은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발 그냥 가세요. 제발. 그녀는 서연이 자신 때문에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미 자신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서연은 박소희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다시 고태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마치 혹한의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했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오직 서연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고태식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자를 용서해 본 적이 없었다. 특히나 이렇게 볼품없는 여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8, 9. 마지막 숫자를 뱉기 직전 경호원 중 한 명이 성큼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위협했다. 우리 도련님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나 봐.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했다. 육중한 힘이 실린 손이었다. 보통 여자라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서연은 그 자리에 뿔이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밀친 경호원의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했다. 마치 단단한 강철벽을 민 것 같은 반동이었다. 경호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밀친 경호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후드 주머니에 있던 손을 천천히 꺼냈다. 그 손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수많은 훈련과 역경을 거쳐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견고한 손이었다. 사람 몸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고 배웠을 텐데.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목소리에 얼어붙는 듯했다. 고태식과 경호원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된 전문가가 상대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냉정한 선언이었다. 그녀를 밀쳤던 경호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손바닥에 남은 얼얼한 감각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마치 손뭉치가 아니라 단단한 강철로 주조된 기둥을 민 것 같았다. 이야토가 경호원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욕설을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주군인 고태식은 그런 미묘한 기류를 파악할 깜냥이 못 되었다. 오히려 서연의 당당함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고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롭고 비웃던 표정은 사라지고 통제불능의 모욕감에 휩싸인 짐승의 표정이 드러났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경고를 해. 이 미친 야토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그는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핥아내리듯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야, 꼬라지 좀 봐라. 다 늘어난 후드티에 무릎 나온 추리닝, 며칠 굶은 연처럼 비실비실해 가지고는 네가 지금 네 주제를 알아. 넌 그냥 여자야. 그것도 아주 볼품없는 년이라고. 그는 여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다. 박소희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이 상황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저 용감하지만 무모한 여자가 자신 때문에 저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제발. 저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네, 그녀의 애원은 공허하게 복도를 울렸다. 고태식은 박소희의 목소리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거의 입을 대고 속삭였다. 들었어, 저 간호사년이 너 불쌍하다고 봐달래. 근데 어쩌나 난 네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여자가 말이야. 남자들 일에 끼어드는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나 고태식한테 훈계를 해.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두 경호원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 박 실장, 너희들은 저런 년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 나는 말이야. 저런 년들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하거든. 여자는 얌전히 집에서 밥이나 하고 남자 말에 순종해야 제맛인데 안 그래?
두 경호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까 서연을 밀쳤던 김 실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련님, 그래도 여긴 병원입니다. CCTV도 많고 하니. 일단은 돌아가시는 게. 그는 저 여자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직감을 따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운 조언은 고태식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다. 뭐 지금 너까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저런 거지 같은 년. 하나 무서워서 꼬리 말고 도망가야 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잊었어. 여긴 서강병원이고 여긴 우리 아버지 병원이야. 내가 여기서 사람 하나 죽여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그의 광기에 어린 외침에 박소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저것은 허세가 아니었다. 며칠 전 노인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도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출동조차 하지 않았고 병원 보안팀은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병실로 격리시켰다. 이 병원 안에서 고태식은 왕이나 다름없었다. 이 모든 광기 속에서 이서연은 유일하게 고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고태식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뇌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대상 1, 고태식 극도로 흥분 상태. 이성적 판단 불가.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 가능성 높음. 대상 2, 김 실장 경계 태세. 전투 의지 낮음. 상황 회피 시도. 대상 3, 박 실장 호전적. 주군의 명령에 즉각 반응할 타입. 보호 대상 박소희 극도의 공포 상태. 즉각적인 보호 필요. 서연의 임무는 원래 이 병원 내부에 존재하는 부패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박소희 간호사는 그녀의 핵심 정보원이었다. 하지만 지금 정보원 보호 및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 제거가 우선순위로 변경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황을 관망할 수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복도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고태식 씨, 당신의 아버지가 이 병원 이사장이라고 해서 당신이 이곳의 법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의료법 위반, 협박, 그리고 폭행 교사 혐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에는 고태식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자신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압력에 짓눌린 것이다. 서연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단련된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지배했다. 지금 당장 박소희 간호사에게 사과하고 이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녀나 다른 환자들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아무 일 없이 이곳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태식은 자신이 밀려났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폭발했다. 감히 인연이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그는 더 이상 경호원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오만한 여자를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일시 발련이. 고태식은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손을 뻗었다. 그의 목표는 서연의 멱살이었다. 저 후줄근한 후드티의 목 부분을 움켜쥐고 그대로 벽에 처박아 버릴 생각이었다. 저 고요한 눈동자가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다. 내가 내년에 그 잘난 주둥이를 찢어버릴 거야. 그의 손이 매서운 기세로
서연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박소희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다. 두 경호원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고태식의 손가락이 서연의 후드티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고태식의 소나기가 이서연의 후드티 옷깃을 움켜쥐는 순간 복도의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듯 정지했다. 박소희 간호사의 비명은 채 터져 나오지 못했고 두 경호원이 몸을 날리려던 동작은 그 시작점에서 멈췄다.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서연뿐이었다. 그녀의 반응은 예측의 범주를 벗어났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수천 수만 번 반복된 훈련의 결과물, 즉각적인 반사작용이었다. 고태식의 손이 그녀의 옷깃에 닿는 1초의 순간, 서연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그의 손목을 감아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들은 마치 강철 갈퀴처럼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고태식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 단 1인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의 중심을 낮추며 손목을 비틀었다. 우드득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둔탁하고도 끔찍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가 파괴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고태식의 몸이 고통으로 굳어지는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오른팔 팔꿈치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쏘아졌다. 목표는 정확했다. 고태식의 오른쪽 아랫배, 간이 위치한 급소였다. 퍽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서연의 팔꿈치가 그의 몸통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고태식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튀어나왔다. 입은 비명을 지르기 위해 벌어졌지만 뱃속의 모든 공기가 강력한 충격으로 빠져나가면서 컥하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전신을 관통하는 끔찍한 고통과 호흡 곤란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뇌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서연은 손목을 비틀었던 왼손을 풀고 그대로 고태식의 가슴을 가볍게 밀었다. 힘이 빠진 고태식의 거구는 마치 마네킹처럼 뒤로 맥없이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대리석 바닥에 큰 대자로 나뒹굴었다. 그는 부러진 손목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배를 움켜쥐고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격렬한 고통의 눈물, 콧물, 침이 범벅이 되어 바닥을 적셨다. 이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노조. 아니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복도를 지배했던 오만한 재벌 3세는 이제 바닥에서 비참하게 꿈틀거리는 벌레에 불과했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소독약 냄새보다 더 지독한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경호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엘리트 경호 요원이었고 수많은 실전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방금 저 여자가 보여준 움직임은 그들이 아는 싸움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상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극도로 단련된 냉혹하고 효율적인 기술이었다. 특히 서연을 밀쳤던 김 실장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까 그녀를 밀었을 때의 그 단단한 감각, 만약 그때 저 여자가 지금과 같은 기술을 자신에게 썼다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했다. 저 여자는 괴물이다. 박소희 간호사 역시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이 걱정되어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악마가 이제는 후줄근한 후드티를 입은 작은 여자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고태식은 쓰러진 상태에서도 분노를 멈추지 못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컥컥거리며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날 쳤어. 너희들 뭐해? 전현 죽여, 당장 죽이라고. 그는 부러진 손목의 고통보다 저런 여자에게 당했다는 모욕감에 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명령에 조금 늦게 정신을 차린 박 실장이 야수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그는 고태식의 충복이었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었다. 인연이 감히 도련님 몸에 손을 대 그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거대한 몸으로 서연을 덮쳐 그대로 깔아뭉갤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태식이 쓰러지면서 남긴 공간으로 반보 물러섰다. 그리고 달려드는 박 실장의 어깨를 잡으려던 순간 고태식이 마지막 발악처럼 바닥에 누운 채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이년아. 고태식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다. 중심을 잃은 서연이 휘청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박 실장이 그녀의 몸 위로 덮쳐왔다. 피할 곳이 없었다. 그러나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고태식이 잡아당기는 힘을 이용해 몸을 뒤로 날렸다. 박 실장이 덮치기 직전 그녀는 등을 바닥에 대고 쓰러지면서 잡히지 않은 다른 쪽 다리를 뻗어 박 실장의 복부를 걷어찼다.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던 고태식의 얼굴을 팔꿈치로 강타했다. 아컥 두 남자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박 실장은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고 뒤로 나자빠졌고 고태식은 얼굴을 맞고 기절해버렸다. 서연은 바닥을 짚고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고태식이 잡아당기던 힘에 의해 그녀의 낡은 회색 후드티 지퍼가 거칠게 뜯겨져 나갔다. 쩌저적 하는 소리와 함께 후드티가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모습이 드러났다. 회색 후드티 안에는 땀에 살짝 젖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가 있었다. 그리고 그 티셔츠 중앙에는 선명한 흰색 로고가 박혀 있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부엉이의 눈, 그리고 그 아래로 날카롭게 교차된 번개와 삼지창,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해군 특수전전단 UDT 쓰일의 상징이었다. 후드티가 벗겨지면서 그녀의 목에 걸려 있던 두 개의 은색 군번줄 덕택이 찰랑 소리를 내며 티셔츠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군번줄과 그보다 더 차가운 UDT 로고를 동시에 비췄다. 유일하게 서 있던 김 실장은 그 로고와 군번줄을 본 순간 숨을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전직 특전사 출신이었다. 그렇기에 저 로고가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기념품 티셔츠가 아니었다. 방금 전 그녀가 보여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그 무자비하고 정교한 움직임. 그것은 저 로고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이서연은 뜯어진 후드티를 아예 벗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와 팔의 실루엣이 검은 티셔츠 위로 드러났다. 그녀는 기절한 고태식과 쓰러진 박 실장을 경멸하듯 내려다보고 마지막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아졌고 군인 특유의 냉철함과 권위가 실려 있었다. 너, 그녀가 김 실장을 향해 턱짓했다. 내 놈은 방금 현역 군인을, 그것도 특수작전 수행 중일 가능성이 있는 장교를 민간인 신분으로 폭행하려 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김 실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놈은 상상도 못할 거다.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의 한가운데서 생사를 결정짓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김 실장은 전직 특전사 부사관 출신이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지옥주 훈련 중에 UDT 대원들과 함께 구르며 그들의 도끼와 실력을 뼈저리게 체험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후줄근한 후드티를 벗어던진 저 여자가 바로 그 괴물 중 하나였다. 그것도 현역 장교였다. 그녀가 내뱉은 특수작전 수행 중일 가능성이라는 말은 김 실장의 뇌리에 망치처럼 박혔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들은 지금 단순히 재벌 3세의 갑질을 돕는 경호원이 아니라 국가의 임무를 방해한 중범죄자가 되는 것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전이가 완전히 꺾여버렸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동료인 박 실장은 달랐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었고 상황 파악 능력도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주군인 고태식이 저 계집년에게 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것은 경호원으로서의 자존심과 충성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 개 같은 년이. 박 실장은 복부에 남은 고통을 애써 무시하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병원 복도, 안내 표지판, 철제 스탠드를 움켜쥐었다. 쇠파이프가 달린 묵직한 무기였다. 이성을 잃은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네가 감히 도련님을 내년의 대가리를 깨부숴 주마. 그는 야수처럼 포효하며 쇠 표지판을 야구 방망이처럼 휘두르며 이서연을 향해 돌진했다. 쇠붙이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박소희 간호사가 다시 한번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저런 쇠덩이에 맞으면 아무리 훈련받은 군인이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의 시야는 극도로 느려졌다. 달려드는 박 실장의 어깨 근육, 흉기의 궤적, 그의 불안정한 하체 중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분석되었다. 그녀는 그 육중한 흉기가 정수리를 덮치기 직전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 실장이 승리를 직감하고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찰나, 서연의 몸이 왼쪽으로 반보 비켜섰다. 쾅박 실장이 휘두른 쇠 표지판은 서연이 서 있던 자리의 대리석 벽을 강타했다. 벽 타일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엄청난 파괴력이었다. 하지만 그 공격은 박 실장 자신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육중한 무기를 휘두른 반동으로 그의 상체가 앞으로 쏠렸다. 서연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파고들며 쇠파이프를 잡고 있는 박 실장의 오른쪽 팔꿈치 관절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올렸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그의 앞쪽 무릎 측면을 정확하게 걷어찼. 박 실장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꿈치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고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이 동시에 전신을 강타했다. 그의 손에서 쇠 표지판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김 실장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동료의 처참한 비명 소리에 그는 자신이 마주한 공포를 잠시 잊었다. 안 돼. 그는 서연의 등 뒤로 달려들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최소한 동료가 두 번째 공격을 당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접근을 등 뒤에 눈으로 보는 듯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꺾인 팔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는 박 실장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몸을 반바퀴 회전했다. 달려드는 김 실장을 마주본 그녀는 피하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더 전진했다.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너무 빨랐다. 그녀는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손날을 세워 그의 목 측면, 경동맥동, 갠동맥동을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했다. 그것은 상대를 죽이는 기술이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상대를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신경계 타격이었다. 김 실장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당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실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이제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은 이서연과 박소희. 단 두 사람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박 실장이 표지판을 들고 달려든 순간부터 따져도 고작 1분이 채 되지 않았다. 바닥에는 3명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고태식은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다. 박 실장은 팔과 다리가 부러진 채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숨만 간신히 몰아쉬며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UDT 로고가 박힌 검은 티셔츠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고 그녀의 호흡은 방금 가벼운 조깅이라도 마친 사람처럼 평온했다.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마치 임무 수행 후 제거된 목표물들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찰랑거리는 자신의 군번줄을 다시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다가가 그의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다. 그는 경호원이었기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이었다. 철컥. 서연은 아직도 신음하는 박 실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은 고태식의 손목에도 남은 수갑을 채웠다. 박소희 간호사는 벽에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괴물 셋이 자신보다도 작아 보이는 저 여자 한 명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 그것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압도적인 실력으로. 공포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현실감을 상실한 경이로움과 자신을 구해준 저 낯선 영웅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함이 밀려왔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모든 조치를 마친 이서연은 드디어 박소희를 돌아보았다. 지옥의 악마들을 상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조금은 누그러진, 그러나 여전히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박소희의 떨리는 눈을 마주하며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소희 씨, 이제 괜찮습니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이서연의 침착한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병원 보안팀 직원 2명이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었다. 그들은 누군가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듯 3단봉을 손에 쥐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병원에서 소란 피우면. 하지만 그들의 위세는 복도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2명의 거구. 그리고 그들 옆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한 남자. 보안팀 직원들의 눈이 마지막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고태식 도련님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그는 이 병원 이사장의 망나니 아들. 고태식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다. 서강병원 직원이라면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니,
감히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되는 절대 권력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보안팀장과 직원은 패닉에 빠졌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누가 감히 왜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복도에 유일하게 서 있는 두 여자. 박소희 간호사와 검은 UDT 티셔츠를 입은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박 간호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야? 보안팀장은 본능적으로 박소희가 아닌 낯선 이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차마 그녀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소희 간호사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안팀장은 다급해졌다. 만약 고태식이 자기 구역에서 이렇게 다쳤다는 사실이 이사장 귀에 들어가면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본부 B동 7층 복도에서 도련님이 고태식 도련님이 쓰러져 있다. 당장 응급팀과 그리고 경찰. 아니, 일단 응급팀부터. 그의 허둥대는 모습을 이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보안팀이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들은 진실이나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필 뿐이었다. 이들에게 상황을 맡겼다가는 피해자인 박소희 간호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조끼 주머니에서 위성통신이 가능한 군용 특수 단말기처럼 보이는 검은색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국방부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암호화된 군 내부 직통회선이었다. 그녀는 110이나 119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소속과 용무를 밝히시오. 이에리 당수리. 서연은 한 손으로 수갑을 찬 박 실장의 어깨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고정시킨 채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모든 단어는 군 특유의 절도와 명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신보안,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이서연 대위 보고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해군 특수전전단과 대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떼섰다. 무전기를 들고 있던 보안팀장은 입을 떡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직 특전사 출신인 김 실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역시나 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박소희 간호사 역시 자신을 구해준 영웅의 정체가 상상 이상임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연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현 시간부로 군사경찰 지원 요청. 현 위치. 서강대학병원 B동 7층 복도. 반복한다. 서강대학병원 B동 7층.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압축적으로 요약했다. 현 상황. 민간인 3명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사건 발생. 대상자 전원 제압 완료. 추가로 동일 대상자들이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한 기존 폭행 사건의 증인을 협박하고 증거 인멸 및 사법 방해를 시도한 정황 포착.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고태식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주동자는 서강병원 이사장 아들 고태식. 현재 지역 경찰 및 검찰과 유착 관계 의심됨. 따라서 일반 경찰이 아닌
국방부 직할 수사팀의 즉각적인 출동을 요망함. 이상, 그녀의 보고는 완벽했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침묵 끝에 단호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알겠다. 이 대위, 현 위치 사수하며 대기하라. 가장 가까운 부대의 헌병대와 군 검찰 수사관을 즉시 급파하겠다. 15분 내에 도착 예정. 인드시르, 수신 완료. 서연은 통화를 끊었다. 15분. 그 시간 안에 이 병원을 지배하던 거짓된 권력은 종말을 고할 터였다. 통화 내용을 전부 들은 보안팀장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헌병대와 군 검찰이라는 단어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용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국가적인 중대 사건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고태식의 안위 따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팔꿈치와 부러진 손목의 고통으로 잠시 기절했던 고태식이 끙끙거리며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수갑을 차고 있다는 사실과 팔에서 전해져 오는 극심한 고통에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미친년이 당당하게 서서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았다. 이 씨발 년이. 그는 고통 속에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수갑을 채워. 너희들 다 뭐했어. 전혀 안 조지고 그는 김 실장과 보안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모두가 공포에 질린 채 서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태식은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방금 서연의 통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통할 것이라 믿었다. 야, 그가 보안팀장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이 수갑 풀고 전현을 폭행죄로 체포해.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이 병원 이사장이야. 그리고 그래. 박 검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년은 당장 감방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려 했지만 수갑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김 실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김 실장, 이 병신아, 당장 박상진 검사님한테 전화해. 중앙지검 박상진 검사님 모르냐고. 전현이 현역 군인인지 뭔지 사칭하면서 날 폭행했다고 당장 잡아 족치라고 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UDT 현역 장교를, 그것도 작전 수행 중일지 모르는 장교를 폭행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EMN 출동하고 있었다. 박상진 검사, 지금은 검사 할아버지가 와도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었다. 이서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고태식의 입에서 박상진 검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빙고. 그녀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노인 환자 폭행 사건을 덮어버린 장본인 박소희 간호사가 언급했던 그 부패한 검사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는 고태식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고태식은 그녀가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뒤로 주춤거렸다. 서연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살짝 숙였다. 그리고는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차갑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지금 당장 전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조롱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절대적인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네가 말한 그 박상진 검사인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전화해봐. 과연 그들이 널 구해줄 수 있는지 나도 아주 궁금하거든. 이서연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절도 있고 육중한 여러 개의 발소리로 증명되었다. 병원 보안팀의 어설픈 발걸음과는 차원이 다른 일사불란하고 무거운 군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 계단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 15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약속된 시간보다 빨랐다. 비상계단 방화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색 베레모와 방탄조끼, 자동소총 혹은 권총집으로 중무장한 1단의 무리, 즉 군사경찰, MP 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두 줄로 정렬하여 신속하게 복도를 장악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혼란도 없었다. 대열의 선두에서 한 장교가 걸어 나왔다. 그의 베레모에는 빛나는 대위 계급장이 박혀 있었다. 그는 현장의 참혹한 광경과 바닥에 쓰러진 3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고 서 있는 검은 티셔츠에 이서연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서연의 UDT 로고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이서연 앞으로 다가와 조금의 사적인 감정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도 방위사령부 제1군사경찰대대 소속 강민준 대위입니다. 이서연 대위님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복도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이서연 역시 그를 향해 간결하게 경례를 돌려주었다. 수고 많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이서연 대위. 상황은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두 장교가 경례를 주고받는 그 순간 이 공간의 통제권이 병원 보안팀이나 고태식의 손에서 군으로 완벽하게 이관되었음이 선포되었다. 강 대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 자신의 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현장 통제 시작한다. 이자오. 복도 양끝을 즉각 봉쇄한다. 민간인 접근 일체 차단. 알조. 증거물 확보 및 현장 촬영 개시. 산조. 적이 쓰러진 민간인 3명 상태 확인 후 즉각 결박 조치한다. 그의 명령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군사경찰들은 즉시 흩어져 복도 양끝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병원 보안팀장과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의 통제선 밖으로 밀려났다. 그들은 감히 군인들에게 항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3단봉은 군사경찰들의 총기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장난감에 불과했다. 고태식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뭐야? 저것들, 군인이 왜 여길 와? 여긴 민간인 병원이야. 당장 저것들 쫓아내. 그가 보안팀장을 향해 소리쳤지만 보안팀장은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오히려 강대위의 부사관 한 명이 고태식에게 다가왔다. 그는 고태식의 부러진 팔과 수갑을 확인하고는 무릎으로 그의 등을 찍어 눌러 엎드리게 만들었다. 아기 새끼가 감히 날 눌러 이거 안 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고태식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부사관은 고태식의 귀에 대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닥쳐. 넌 지금부터 현역 장교 폭행 및 특수임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이다. 네가 누군지 관심 없어.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네 남은 팔목도 부러뜨려 버릴 거니까. 그 살벌한 경고에 고태식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이 자들은 진심이었다. 김 실장과 박 실장 역시 군사경찰들에 의해 거칠게 제압당했다. 특히 박 실장은
팔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지만 군사 경찰들은 그를 환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며 응급 결박을 진행했다. 비명은 묵살당했다. 병원을 지배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국가 공권력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모든 상황이 통제되자 강민준 대위는 이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소희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한층 누그러뜨렸다. 군인이 아닌 보호자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십니까? 군사경찰 강민준 대위입니다. 박소희 씨, 맞으십니까?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이서연 대위로부터 상황 일부를 전달받았습니다. 박소희 씨께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또 다른 협박 사건의 피해자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해 드릴 겁니다. 강 대위의 단호하고도 신뢰감 있는 목소리에 박소희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아니, 오늘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대위가 격려했다. 이서연은 말없이 박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박소희는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진실은 무엇보다도 선명했다. 저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제압당한 고태식 일당을 손가락질했다. 며칠 전 701호 VIP 병실에서 고태식 씨와 그 친구들이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환자분들이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702호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러 가셨어요. 그분 월남전 참전 용사셨는데 아주 점잖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태식 씨와 그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늙은이가 감히 어딜 끼어드냐. 전쟁터에서 못 죽은 게 한이냐.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퍼부으면서 할아버지를 집단으로 때렸어요. 박소희는 그 끔찍한 광경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제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할아버지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들은 할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태식 씨는 웃고 있었어요. 이게 요즘 방식이라면서 제가 말리려고 하니까 저 경호원 박 실장이 제 뺨을 때리고 복도로 밀쳐냈어요. 내년 주제를 알라면서 복도에는 박소희의 울음 섞인 증언만이 울려 퍼졌다. 강 대위와 군사경찰 대원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들은 참전 용사가 그것도 민간인 망나니들에게 그런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서연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태식이 아니라 이 사회의 부패한 시스템 그 자체를 노려보는 듯했다. 박소희는 눈물을 닦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진실이 어떻게 덮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어요. 병원 원무과에도 정식으로 사건 보고를 올렸고요.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어렸다. 경찰이 오긴 왔어요. 하지만 고태식 씨 신분증을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오히려 저한테 정확한 증거가 있냐고 다그쳤어요. 다음 날 병원장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어요. 박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혼자 넘어진 거라고 말을 맞추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울 거라고. 사실상 해고 협박이었죠. 강민준 대위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CCTV는 없었습니까? VIP 병동 복도라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박소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손을 썼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CCTV 영상이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아마 병원 측에서 삭제했겠죠. 그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박소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저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줄 알고 그날 밤 몰래 서버실에 들어가서 원본 영상을 제 개인 USB에 백업해뒀어요. 그들이 삭제한 건 사본이었을 거예요. 이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 용감한 간호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다시 공포로 잠겼다. 제가 그들의 뜻대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버티자. 그저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녀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쳤다. 그 남자는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의 박상진 검사라고 소개했어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고태식이 움찔하는 것을 이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박소희는 고태식이 아까 그 이름을 외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검사는 저한테 대뜸 박소희 씨가 지금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냐고 물었어요. 제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그 CCTV 영상. 만약 그게 외부로 유출되면 그건 불법 증거 수집이고 명예훼손이고 오히려 제가 구속될 거라고 했어요. 그는 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주소, 제 부모님 직업, 심지어 제 동생이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간호사 면허 하나로 끝나면 다행일 줄 알아라. 내 가족까지 싹 다 망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박소희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도, 경찰도, 심지어 검찰까지 전부 그들 편이었어요. 저는 진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USB를 내놓으라고, 마지막으로 진술을 바꾸라고 협박한 거예요. 이서연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개인의 용기가 거대한 시스템의 부패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처절한 증언이 모두의 가슴을 내리쳤다. 강민준 대위는 굳은 얼굴로 자신의 부사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군 검찰에 추가 보고해. 본 사건, 민간 검찰의 직권, 남용 및 민간인 협박 정황 추가, 서울중앙지검 박상진 검사. 특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공조 요청. 이건 이제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다. 군과 민간이 엮인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다. 강 대위는 박소희를 바라보며 경의를 표했다. 박소희 씨, 당신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 용기에 대한민국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때 박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간호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은색 USB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이서연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할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 고태식과 그 친구들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모든 진실이요. 이서연은 말없이 그 USB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용감한 시민의 양심이었고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USB를 단단히 움켜쥐고 이제는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노려보는 고태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게임은 이제 끝났다. 군사경찰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한 지 약 10분 후,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종류의 소란이 일어났다. 군사경찰들이 구축한 통제선을 뚫고 들어오려는 한 무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 다려진 고급 양복에 비싼 시계를 찬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젊은 군사경찰 헌병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어딜 막아서 내가 누군지 알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박상진이야. 지금 내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현장에 가겠다는데 군바리 새끼들이 뭔데 길을 막아. 그의 목소리에는 법을 집행하는 자의 권위가 아닌 오만함과 초조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가 바로 박소희 간호사를 협박하고 고태식의 범죄를 덮어주었던 장본인 박상진 검사였다. 그는 고태식의 경호원인 김 실장으로부터 도련님이 웬 미친년한테 당해서 쓰러졌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다. 그는 일이 귀찮게 꼬였다고 생각했을 뿐 설마 군대까지 출동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젊은 헌병은 그의 위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범에 나오는 자세 그대로 앞을 막아섰다. 신분 확인 전까지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이곳은 군사경찰 통제구역입니다. 협조하지 않을 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기계처럼 내뱉는 경고에 박상진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모 체포이 어린 놈의 새끼가 겁을 상실했나. 내가 니들 군 검찰총장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야. 당장 안 비켜. 그가 고함을 지르며 억지로 통제선을 넘으려는 순간 강민준 대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거기까지. 강 대위는 박상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존중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법을 집행하는 군인으로서의 냉철함만이 번뜩였다. 당신이 서울중앙지검 박상진 검사 본인입니까? 그의 질문에 박상진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래, 나다. 이제 알았으면 당장 길을 터.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는 군사 경찰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기 저 여자. 당장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나한테 인계해. 감히 고태식 도련님 몸에 손을 대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그는 이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민준 대위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조소도 뭣도 아닌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박상진 검사, 당신의 관할 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사건은 민간인에 의한 현역 장교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 및 초동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군사경찰과 군검찰에 있습니다. 박상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현역 장교. 저 계집애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서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검은 티셔츠에 운동복 바지. 아무리 봐도 군인, 그것도 장교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물러나게 하려는 군인들의 어설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웃기지 마. 저 여자가 장교라는 증거 있어. 어디서 약을 팔아. 내가 직접 신원 조회하면 다 나와. 괜히 사건 키우지 말고 피의자랑 현장 넘기고 꺼져. 그는 자신의 권력이 군인들에게도 통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전화 한 통이면 국방부 장관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박소희 간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작은 은색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박상진의 오만한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빛의 깊이를 마주한 박상진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저것은 평범한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박상진 검사님, 이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저기 쓰러져 있는 고태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USB를 천천히 들어보였다. 아마 이것 때문이겠죠.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것. 박상진의 시선이 그 작은 USB에 꽂혔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저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박소희 간호사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고태식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 그것이 왜 저 여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가? 그게 뭐냐?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와서 사람을 모함해. 박상진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는 당황과 공포가 역력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서연을 몰아붙였다. 너 지금 증거를 위조해서 검사를 협박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너 같은 건 내가 당장.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USB 안에는 며칠 전 고태식이 월남전 참전 용사를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병원과 경찰을 압박해 삭제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CCTV 원본 영상이죠. 그녀는 한 걸음 더 박상진에게 다가갔다. 박상진은 공포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둘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이서연의 눈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박상진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박소희 간호사는 당신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던 모든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녹음해 두었더군요. 이서연은 자신의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박상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박상진 검사 협박 녹취 MP3라는 이름의 파일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박상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녹음, 녹취록, 검사로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변명조차 불가능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였다. 직권남용, 협박, 증거인멸, 교사. 자신의 검사 인생은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이서연과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리고 USB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일개 간호사와 정체불명의 여자 하나가 어떻게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는지.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박상진이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로 물었다. 이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뒤에 서 있는 강민준 대위를 향해 고갯짓했다. 강 대위는 그 신호를 알아듣고
자신의 부사관에게 명령했다. 박상진 검사를 현시간부로 직권 남용 및 사법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저항할 시 실력 행사를 허가한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군사경찰 2명이 박상진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박상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버둥 쳤다. 이거 놔. 날 체포할 권한이 너희에겐 없어. 난 민간인이고 현직 부장검사야. 이건 명백한 불법 체포야. 하지만 그의 저항은 부질없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려 퍼졌다. 조금 전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했던 그의 손이 이제는 무력하게 등 뒤로 결박되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망연자실한 눈으로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작전장교 대위 이서연.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내 조국의 적이다. 해군 특수전전단 작전장교 대위 이서연. 그 이름이 박상진의 FHV H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우대태, SEAL,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그런 곳에 현역 장교. 그것도 작전 지휘관 급인 대위가 왜 하필 이 병원에, 왜 하필 이 사건에 엮인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뒤엉켰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가장 끔찍한 상대를 건드렸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적인 저항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완전히 멈췄다. 그는 더 이상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법 기술자로서의 명예, 권력, 그리고 부호, 그 모든 것이 이 이름 모를 병원 복도에서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폭행 사건을 덮으려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 기밀의 영린을 건드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고태식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저것은 쇼다. 몰래 카메라 같은 것이다. 감히 대한민국의 부장검사를 저 군바리 새끼들이 체포한다고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의 백이었던 박상진 검사가 무력하게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의 유일한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이다. 아, 안 돼. 박 검사님,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풀어주지 못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서강그룹 회장님이시라고. 너희들 다 죽었어. 다 모가지야.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아이처럼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겁에 질린 패배자의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군사경찰 부사관은 그의 뒤통수를 구둣발로 가볍게 툭 쳤다. 조용히 해. 피의자.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지금은 소용없어. 네가 깽판 친 덕분에 아주 거물급 안보 사범이 낚였으니까. 그는 박상진을 힐끗 쳐다보며 비웃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1차적으로 완수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강민준 대위에게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USB와 박상진 검사의 협박, 녹취 파일이 담긴 스마트폰을 건넸다. 강 대위님, 이것이 본 사건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특히 저 USB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박소희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강대위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증거 영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 달 넘게 추적해온 더 큰 그림의 시작점입니다. 강민준 대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서연이 처음 지원 요청을 했을 때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군인 폭행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UDT 작전 장교가 민간 병원에서 민간인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말씀하십시오. 이 대위님. 이서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군사 경찰들이 민간인들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입을 열었다. 박상진 검사와 서강그룹고 회장 고태식의 아버지 사이에는 오래된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극도의 보안 등급을 다루는 장교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서강그룹은 최근 대규모 방위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레이더 시스템, 입찰건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들의 기밀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입찰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강민준 대위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것은 군사 기밀 유출과 직결된 거대한 이적 행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꼬리는 번번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강그룹에 대한 모든 내사와 수사는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죠. 그 뒤를 봐준 것이 바로 저자 박상진 검사였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정보를 빼돌려 수사망을 피하게 해주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덮어버리는 대가로 막대한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겼습니다. 강대위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 병원 폭행 사건은 대체 그것이 바로 느슨해진 실오라기였습니다. 이서연이 대답했다. 우리는 박상진과 고 회장의 연결고리를 찾던 중 고태식이라는 망나니 아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며칠 전 병원에서 참전용사를 폭행하고도 박상진의 비호 아래 완벽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박소희 간호사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도 거대한 권력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는 한 간호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소희 간호사는 우리의 핵심 정보원이자 이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서연이 오늘 이 병원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원래 임무는 박소희 간호사와 은밀하게 접촉하여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결정적인 USB를 건네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태식 일당이 먼저 박소희를 찾아와 협박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이서연은 정보원 보호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즉각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태식의 그 오만하고 멍청한 행동은 자신과 아버지는 물론 그들을 비호하던 부패한 검사까지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폭 스위치가 되어버렸다. 강민준 대위는 이서연을 경외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 여군 장교가 UDT 특유의 무력뿐만 아니라 이토록 치밀한 정보전까지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는 건네받은 USB와 스마트폰을 특수 증거물 보관 봉투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이 대위님, 강 대위가 정중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본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로 즉각 이관하겠습니다. 이 증거물들은 단순 폭행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든 거대 비리 사건의 스모킹건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했을 뿐 그 배후에 있는 서강그룹이라는 본체를 무너뜨려야 했다. 군사 경찰들은 수갑을 찬 3명의 피의자들을 일으켜 세웠다. 박상진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순순히 끌려갔다. 그의 검사 인생은 방금 전 저 병원 복도에서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고태식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악을 썼다. 이거나 너희들,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둬. 내가 너희들 이름, 계급, 얼굴 다 기억했어.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그의 처절한 외침은 복도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명의 범죄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복도에는 다시 병원 특유의 정적.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박소희 간호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악몽 같던 시간이 드디어 끝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참아왔던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이서연은 그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금 전 벗어던졌던 자신의 낡은 회색 후드티를 주워 박소희의 떨리는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군사 경찰들이 떠난 후에도 서강대학병원 B동 7층 복도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피의자들이 모두 연행되고 팽팽했던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는 경외감과 충격으로 채워졌다. 병원 보안팀은 감히 현장에 남겨진 핏자국 하나 건드리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수군거릴 뿐이었다. 그들이 속삭이는 대화의 중심에는 2 여자가 있었다. 한 명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된 박소희 간호사였다. 다른 한 명은 방금 전까지 지옥의 악마들을 맨손으로 때려눕히고 대한민국 부장검사를 무릎 꿇린 정체불명의 영웅 이서연 대위였다. 소문은 병원 내부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7층에서 고태식이 군인한테 개처럼 맞았다더라. 마노레다길. 그냥 군인이 아니라 UDT 여군 장교래. 마노레다길. 박상진 부장검사도 수갑 차고 끌려갔대. 미쳤다. 마노레다길. 박소희 간호사가 숨겨둔 증거 때문에 모든 게 밝혀진 거라던데. 직원들은 두려움과 통쾌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술렁였다. 고태식의 폭정에 숨죽여왔던 모든 이들에게 오늘 밤의 사건은 한편의 영화이자 혁명이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이서연은 자신의 낡은 회색 후드티를 주워 박소희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박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젖은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이서연은 그녀의 옆에 말없이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그 무심함 속에 희미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박소희 씨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녀의 칭찬은 군인 특유의 담백함이 묻어 있었다. 박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다 덮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저 악마들에게 굴복했을 거예요. 그녀는 이서연의 손을 붙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단단하고 강한 손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지만 이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방아쇠를 당긴 것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소희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총알을 장전하고
끝까지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사람은 박소희 씨 당신입니다. 그 USB 그리고 꺾이지 않았던 당신의 증언이 없었다면 저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싸움의 진정한 영웅은 당신입니다. 그 말에 박소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용기를, 자신의 싸움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주는 깊은 안도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평생 이 순간을,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강민준 대위가 보낸 여군 헌병 한 명이 다가와 박소희를 부축했다. 박소희 씨, 군 검찰에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했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가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서연을 돌아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할 뿐이었다. 박소희가 여군 헌병과 함께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이서연은 잠시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일단락되었음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군 검찰과 공수처가 이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언론사의 일면 헤드라인이 서강대학병원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속보, 현직 부장검사, 병원서 군사경찰의 긴급 체포, 현역 장교 폭행 사건 비호 의혹 단독, 서강그룹 후계자 고태식, 상습 폭행 및 증거 인멸 혐의, 잊혀졌던 참전 용사 폭행 사건, 재수사 착수, 심층 취재, UDT 여군 장교는 왜 그곳에 있었나? 서강그룹 방산 비리, 거대한 커넥션의 서막인가? 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박상진 검사는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국방부 검찰단과 공수처의 합동수사본부로 압송되었다. 그가 덮어버렸던 수많은 서강그룹 관련 비리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고태식과 그의 친구들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인생은 병원 복도에서 저지른 단 한 번의 오만한 실수로 인해 막을 내렸다. 여론은 들끓었다. 재벌 3세와 부패한 검사의 추악한 유착 관계에 분노했고 동시에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힌 한 명의 간호사와 그들을 단숨에 제압한 미스터리한 UDT 여군 장교에게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사이다 결말. 정의는 살아있다는 댓글이 온종일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서강대학병원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병원장이자 고태식의 작은아버지였던 고태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과 저희 병원의 부끄러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준 박소희 간호사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박소희 간호사에 대한 모든 징계 위협을 철회하고 오히려 그녀의 용기를 기리는 의로운 직원상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병원 차원에서 피해자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지만 어쨌든 병원의 썩어빠진 질서는 바로 잡히기 시작했다.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서 정작 폭풍의 눈이었던 이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군사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한 후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다. UDT 로고가 박힌 검은 티셔츠는 다시 한번 낡고 평범한 점퍼 속으로 감춰졌다. 그녀는 병원 근처의 허름한 모텔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작전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군용 스마트폰에 짧은 암호 전문이 도착했다. 알파 지점 확보 완료. 브라보 팀의 1단계 임무 완벽 수행. 다음 지시까지 현 위치에서 대기. 수고했다. DN. 단노, 단노, 단노. 그것이 전부였다. 칭찬도 격려도 없는 오직 사실만을 담은 건조한 메시지. 하지만 이서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했다. 창밖으로는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파장에 대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완전히 다른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텔을 나섰다. 그녀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 속으로 수많은 익명의 군중 속으로 다시 스며들어갔다. 어젯밤 한 병원의 복도에서 정의를 집행했던 강철의 여전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피곤한 기색의 평범한 20대 여성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그녀는 다시 그림자가 되었다. 다음 임무가 그녀를 부를 때까지 몇 주가 지났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서강대학병원 게이트는 서강그룹보 회장의 구속 기소와 박상진 검사에 대한 중형 선고로 떠들썩한 막을 내렸다. 언론의 관심은 또 다른 자극적인 뉴스를 향해 옮겨갔지만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 남았다. 702호 병실. 한때 고태식 일당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던 월남전 참전 용사. 김할아버지는 이제 창가에 앉아 따뜻한 가을 햇살을 받고 있었다. 병원 측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의 병실 테이블 위에는 한 통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편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장병일동의 이름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거기에는 선배 전우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늦게나마 정의를 실현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정중한 위로의 말이 담겨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진정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복도에서는 박소희 간호사가 활기차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동료가 아닌 병원의 부패를 끊어낸 진정한 영웅으로 대했다. 그녀의 어깨에 걸쳐졌던 이서연의 낡은 회색 후드티는 깨끗하게 세탁되어 그녀의 사물함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바꾼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가끔 복도 맞은편 이서연이 처음 앉아있던 그 플라스틱 의자를 바라보곤 했다. 그녀는 다시는 이서연 대위를 만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이름 없이 빛을 지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었다. 박소희는 그 의자를 바라보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든든한 존재가 되겠다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의를 지키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평화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웅의 희생과 그의 응답한 용감한 시민의 양심 위에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청취자, 시청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저 연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얕보였던 한 사람. 하지만 그 후줄근한 후드티 속에는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강철 같은 신념과 국가를 지키는 최정의 요원의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를 얼마나 자주 저지르고 있을까요? 병원의 복도에서 혹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진정한 강함은 소리 높여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간호사처럼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용기. 그리고 이서연 대위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용기를 지켜낸 헌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정의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통쾌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더 강력하고 짜릿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